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평택총론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10주차 강의 진행을 맡은 강미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정의와 활용 방법, 그리고 대표님의 보조지표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세하게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하시죠? 평택총론 정호영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강의 내용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먼저 가치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시황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종 흐름을 보면서 종목 분석할 때 가치와 차트를 동시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만 너무 봐도 안 되고요. 또 가치에 너무 몰입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초반부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차트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또 모순이 발생하고, 또 가치에 너무 몰입해도 시황을 간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총체적으로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첫 번째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가치 판단은 뭐냐? 결국은 심리적인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주가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 가치 판단해 보니까 적정 주가가 이게 5천 원짜리예요. 그럼 이미 4배가 있는 거죠. 반대로 적정 주가 또 10만 원입니다. 그럼 5분의 1이잖아요. 아무래도 다르겠죠. 이 가치 판단대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가치 판단대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으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채권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채권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고평가도 나오고 저평가도 나오면서 이제 움직여주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똑같이 우리가 중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미 적정 주가의 4배인 종목하고 반대로 적정 주가의 5분의 1인 종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어떤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얼마인데 왜 자꾸 빠지느냐? 시황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증시가 폭락하고 한국도 폭락하는데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때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론적인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정말 핵심이 뭐냐? 지수 상승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락기에는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그 초반부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현대중공업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서, 현대중공업이 불과 11개월 만에 5분의 1 토막 나고 27개월 만에 다시 또 5배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치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가치가 그렇게 쉽게 변하겠냐고요. 시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우실 가치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시되,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다. 그리고 상승기에만 적용하라는 거죠. 하락기에는 뭐냐? 무용지물이에요. 자, 하락기라고 해서 가치주라고 안 빠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2012년 봄에만 해도 어떻습니까? 5월에 폭락할 때 가치주라고 안 빠집니까?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주 신봉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발굴했어요? 가치주에서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딱 그래요, 제가. 가치주 아닌 건 왜 올라갔죠? 그래요. 네. 말을 못해요. 또 반대로 지수가 폭락하는데 가치주면 안 빠져야 되는데 왜 빠졌죠? 그러면 역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취향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바로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초보자 시절에는 뭐 배울 게 없었어요. 주식책도 마땅한 게 없었고 차트는 아예 못 봤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 분석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이렇게 좀 균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치 판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다음 순서는 가치 분석을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이 가치 분석의 지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사전적인 정의로 봤을 때 기업의 자산 가운데서 법으로 정해진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잉여금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함께 또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100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잉여금은 뭐 500억일 수도 있고 1000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이익 잉여금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본 잉여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익 네. 잉여금은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에서 번 돈이에요. 어. 영업 활동으로 본 게 이익 잉여금이에요.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 뭐냐면은 증자에서 걷어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를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년도에 뭐 순이익이 얼마였었다. 근데 그게 이제 5년치가 쌓이다 보면은 잉여금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번 게 바로 이익 잉여금을 말하는 거고요. 자본 잉여금은 뭐냐? 뭐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입니다. 근데 유상증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뭐 이게 주당 뭐 5,000원에 발행을 한다. 그럼 원래 그 액면가보다 10배로 이제 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익잉여금은 장사에서 영업활동으로 번 거다.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통해서 거둬들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종류는 두 가지고 내용이 다른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더 큰 기업이 우량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잉여금 총액이 200억입니다. 네. 그런데 A기업은 이익잉여금이 200억이고요. 자본잉여금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200억이잖아요. 네. 반대로 또 B기업은 이익잉여금 제로예요. 반대로 자본잉여금 200억이에요. 그러면 잉여금은 똑같아요. 분명히 200억. 네. 근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잉여금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익잉여금이 큰 기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99년하고 2000년도에 코스닥 거품이 있었잖아요. 특히 99년도에 엄청난 거품이 일어나고 2000년대 대폭락이 나타났는데 그때 코스닥 기업들이 했던 게 유상증자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업들이 보면은 어땠었냐면 이런 식이에요. 5년 연속 적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자본잉여금은 뭐 자본금의 뭐 20배, 30배. 그래갖고 기껏 한다는 게 뭘 했었냐면은 그걸 저축은행 만들고 네. 넘치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치평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이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잉여금을 봐야 되는데 일단 큰 게 좋다. 근데 비슷하게 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익 잉여금이 더 커야 된다. 이걸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익 잉여금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본 잉여금은 엄청나게 많아. 이건 뭐냐? 결국은 주가를 엄청나게 높이 올립니다. 네. 그리고 50% 할인하는 것처럼 증자를 하게 되겠죠. 유상증자. 그럼 돈을 막 들어와요. 개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봐라. 현재 주가의 절반으로 주식을 발행하네. 근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보셔야 되겠고요. 자본 잉여금이 이제 증가하긴 하지만은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건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잉여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면 좋아요. 왜? 잉여금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뭐 사업도 펼칠 수 있고 재무구조도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게 좋은 게 절대적인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똑같이 많을 바에는 이익잉여금 쪽이 많은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본잉여금도 증가하면 좋긴 하지만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주인 기업이 있는데 뭐 10% 주당 증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0만 주가 되잖아요. 좋을 게 없죠.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같은 경우 LG전자가 이제 잘 가다 갑자기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제 증자 발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반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단은 절대적인 악재인데 어쨌든 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많을수록 좋다. 이익잉여금이 많은 쪽을 더 먼저 보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잉여금은 일단 이익잉여금과 또 그리고 자본잉여금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우려한 기업을 판단할 때는 이익잉여금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개념은 유보율이라는 건데요. 유보율 일단 좀 어렵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요? 예, 유보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HTS 보면은 그 기업정보 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자본 총계에서 사회 주금을 빼고 자본금을 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자본금을 나눈 상태에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여금에다가 자본금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아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자본금이 한 100억 됩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럼 보통 유보율이 한 1000% 정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은 일종의 그 기업의 그 재무 건전성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잉여금이 똑같이 200억이 있어요. 근데 A 기업은 자본금이 20억입니다. B 기업은 자본금이 200억이에요. 이건 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잉여금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똑같이 200억이지만 A 기업은 자본금이 20억인데 200억인 거하고, 그죠? 반대로 100억인데 200억인 거하고 또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유보율이 그럼 어떤 게 더 높겠어요? 당연히 20억인데 100억인 게 높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익여금 같은 경우에는 많을수록 좋은데 이익여금이 더 많은 게 좋다. 그리고 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이거는 퍼센트로 나누는 건데, 똑같이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이 있다 그래도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인 상태에서 100억이면 약 유보율이 한 500%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본금이 200억인데 잉여금이 100억이면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율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최소한 1000%는 넘어야지 우량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롯데그룹주에 대해서 제가 아침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가치주의 상징에서 롯데그룹주를 말씀드렸는데, 왜 롯데그룹주가 상징성이 있느냐 하면요. 롯데 제가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7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유보율을 치면은 몇만 프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유보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잉여금도 많을수록 좋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퍼센트가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매매하는 종목,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내가 현재 보유한 종목이 최소한 이게 우량주일까 아니면 비우량주일까, 이게 뭐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기본적으로 유보를 딱 보세요. 보시면 유보를 딱 보고 판단하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무슨 테마주 보면은 유보율이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여금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얼마나 큰지, 이익여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유보율은 퍼센트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래서 1000%가 넘는 종목을 하실 경우에는 최소한 황당한 꼴은 당하지 않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는 꼭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보율 우량 기업에 대한 정호영 대표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유보율 우량 기업의 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무조건 10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저의 기준이에요. 네. 뭐 어떤 사람은 500%도 우량주라고 그러고 뭐 2000%도 우량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략 그 1000%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본금 대비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일단은 이익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량한 기업이죠. 왜 그러냐면 특히 IT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썩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굴뚝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편인데, 제가 왜 그 의약품이라든가 전기가스, 그 다음에 그 롯데그룹주들 이제 그 자꾸 이제 좋게 얘기를 하냐면은 재무제표가 일단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단 1000% 이상 되는 걸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적으로 최상의 기업과 이론적으로 최악의 기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최상의 기업은 뭐냐? 유보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서 실적과 성장성이 겸비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바로 삼성전자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자본금이 뭐 한 8천억 수준인데 놀랍게도 잉여금 자체가 80조가 넘어요.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유보율 엄청나게 높죠? 거기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실적과 성장성이 다 겸비가 돼 있잖아요. 반대로 이론적으로 최악의 기업이 뭡니까? 유보율이 낮으면서 실적과 성장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가치주를 정말 투자할 분들은 딴 건 볼 필요 없고요. 유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실적이 점점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최근 5년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보율이 뭐 예를 들어서 1000% 이상 그건 기본이고요. 뭐 굉장히 높으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플러스가 나와주면은 그건 최상의 기업이 되는 거고, 반대로 유보율이 낮으면 왜 최악의 기업이냐?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살펴볼 지표는 바로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 좀 쉽게 풀이해 주시죠. 간단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금 자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거기서 역시 모든 부채를 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자산을 말하는 게 자본 총계인데요.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시가총액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서 2000억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청산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1000억을 다 샀는데 이 회사에 내가 자본 총계로 총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2000억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시가총액 역시 또 1000억이에요. 그런데 자본 총계는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평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하고 자본 총계 딱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해서 시가총액보다 자본 총계가 대부분 작은 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자본 총계가 1000억이면 시가총액은 한 3000억, 4000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묘하게도 시가총액이 더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더 작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주식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왜 이걸 보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장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자본 총계가 시가총액보다 높으면 절대 가치주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하고 그 자본 총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 총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뭐 2배다. 이런 종목이 있고요. 4배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2배인 종목이 4배인 종목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 총계도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잉여금하고 유보율 자본 총계가 있는데 만약에 난 귀찮다. 솔직히 머리 아프다. 잉여금 뭐 어디서 찾아본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 또 어떻게 계산해? 유보율 뭐 1000%, 2000% 나왔는데 뭐 헷갈려.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딱 자본 총계 하나만 보면 이게 종합성적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이 만들어지면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설립되고 나서 계속 그동안 쌓인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뭐랄까 결정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기업이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부채도 불어나거든요. 거기에 딱 순자산이 나온 게 바로 자본 총계이기 때문에 성적표예요. 쉽게 말하면 최종 성적표죠. 그래서 자본 총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자본하고 그 시가총액하고 두 개를 꼭 비교해 달라.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자본 총계보다 작은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정말로 한 번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 들어오게 한 번은 꼭 올라가요.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가치평가 솔직히 머리 아프다. 나는 중장기 투자하니까 뭐 실적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잉여금, 유보율 그리고 자본 총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EPS, per, PBR, ROE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개념들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죠. 네, EPS하고 PER 우리가 흔히 이제 per라 그러는데요. 네. 제가 초보자 때 처음 공부했던 게 이거였어요. 지금도 참 그 추억이 참 아련한데요. 네. 초보자 때 뭐 책도 없고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도서관 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EPS를 찾아보고 펄을 찾아보고 뭐 인터넷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이걸 알아야지 뭘 가치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 길게 보면 20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 지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저포주 반란이 나왔던 게 1995년이었어요. 그때 최초로 저포주 반란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퍼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주식 투자한 게 89년이었거든요. 근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퍼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주식시장에. 저는 공부를 했지만 도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95년도인가 그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뭐 저포주의 반란 그러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그 굴뚝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 세상에 저포주가 그동안 안 가서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제 가는구나 해서 그때 처음 갔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는 하시되 그냥 절대 기준으로는 보지 말자. 다만 이걸 통해서 적정 주가를 따지는 정도로만 파악하자 이건데요. 자, 첫 번째 EPS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의 순이익이다. 근데 뭐 1,000만 주다. 이러면 또 이제 EPS가 결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단기 순이익이 1,000원이다. 근데 주식수가 10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EPS가 100이 되는 거죠. 1,000원 나누기 10이니까. 예, 1,000원 나누기 10. 그러니까 이제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인데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PER, 그러니까 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가 나누기 EPS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EPS가 1,000원입니다. 그럼 퍼가 어떻게 되겠죠? 10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EPS하고 퍼를 계산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 이제 그 2012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11년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을 이제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나누기 주식수로 하면 돼요. 그러면 EPS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EPS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퍼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가에서 그 EPS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네. 퍼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 현재가가 똑같이 1,000원입니다. 그런데 한 종목은 100원이 그 EPS면 어떻게 됩니까? 퍼가 10이 되겠죠. 근데 한 종목은 200원이 EPS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퍼가 5가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주가는 똑같이 1,000원인데 하나는 EPS가 100원, 하나는 2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은 퍼가 10이 되고 200원은 퍼가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200원인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퍼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EPS하고 퍼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사실 요즘은 증권사 HTS 보면 이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왜 설명드리냐?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찾으면 얼마든지 나오지만 참고하시라고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 ROE하고 이제 PBR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하고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순 자산에 대한 어떤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OE 같은 경우도 그렇고 PBR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보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제 단기 순이익을 이제 자기 자본에 나눠서 곱하기 100이라는 건데, 자기 자본 이익률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게요.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것저것 빼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굴뚝주들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요즘 뭐 그 개념이 좀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업 정보면 다 나오니까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30%가 넘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 이제 주가 대 이제 주장 순자산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를 기준으로 이제 그 미만은 저평가, 이상은 고평가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다. 그러면 중간이라고 보시겠고요. 0.50이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EPS하고 PER, 그러니까 퍼죠. 그 다음에 ROE하고 PBR, 이거는 여러분들이 HTS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치 분석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자주 접하는 단어이면서도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그 네 가지 용어야 뭐 요즘 뭐 다 나오니까 네.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이거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유상증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악재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도 악재입니다. 절대적인 악재입니다. 왜 그러냐?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주 호황장에서는 유상증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하는 종목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악재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추세는 어쩌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올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유상증자 발표 나온 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박미라 씨 어떤가요? 거의 내려가잖아요. 그쵸.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자, 100만 주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주식수가 120만 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0% 유상증자하면 당연히 악재죠. 왜 악재냐?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악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절대적인 악재다. 다만 아주 상승하는 장에서는 너무너무 강력한 상승 추세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인 악재고 있습니다. 종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 공모가 있고요. 주주 배정이 있고 삼자 배정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똑같이 유상증자를 해도요. 뭐로 하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가장 많은 게 뭐냐? 주주 배정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며칠자로 기준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주들 대상으로 매달 며칠자로 보유한 사람들은 뭐 주당 몇 퍼센트를 증자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0.55 그러니까 이제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100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에 참여를 이제 50%하면 50주를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주 배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일반 공모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반 공모는 왜 하냐면요. 주주 배정으로 하면 증자 참여 안 할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일반 공모는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유상증자를 해도 주주 배정으로 하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일반 공모라고 하면은 기업이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질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로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참여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종목은 중기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상증자를 해도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공시 딱 뜨잖아요. 뭐 어떤 기업 증자 발표, 유상증자.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주주 배정인지 일반 공모인지. 그 다음에 삼자 배정이 있어요. 삼자 배정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주주 배정은요. 해당 주주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가 되든 대주주가 되든 다 똑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주주 배정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참여를 해야 돼요. 저도 그 권리가 생겨요. 그리고 참여 안 하면 실권주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 공모는 뭐냐면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삼자 배정은 뭐냐? 특정한 소수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주 배정은 가장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거고요. 일반 공모는 뭐냐면은 기업이 신뢰를 잃었을 때 주주를 통해서 증자하려고 할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에도 단기, 중기를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부실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자 배정은 뭐냐면요. 특정한 소수에 대해서 증자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꼭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보셔야 되냐. 삼자 배정했을 때 평균 가격을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삼자 배정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판단할 때 이거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것도 중요하고 차트 분석도 중요한데 삼자 배정하는 종목들은 한 번 정도로 꼭 한 번씩 올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여겨볼 그 어떤 내용이 뭐냐? 삼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무상증자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무상증자는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은 동일하지만 이제 자본금만 변동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우량한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자, 자본금이 현재 10억짜리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100% 무상증자하면 자본금이 어떻게 되느냐? 20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악재,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절대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본금 10억짜리 회사가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2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시가총액은 동일하면서 자본금만 변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네.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가가 현재 10,000원입니다. 그런데 100% 무상증자를 하게 돼요. 그럼 딱 그 5,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주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무상증자는 어떤 기업들이 하냐면은 자본금은 작아요. 그런데 주가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재무구조가 튼실한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일부러 이제 무상증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가 100% 무상증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 원 되니까 그만큼 올라갈 여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에 올렸던 종목이 바로 NHN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적인 호재다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주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좀 전에 그 제가 유상증자 같은 경우 설명드렸잖아요.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삼자 배정은 특정한 소수만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주 배정도 있다 설명드렸는데 무상증자는 무조건 주주만 되는 거죠. 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무상증자는 절대적으로 호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증가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 100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20% 유상증자하면 120억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증가하는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1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100% 무상증자를 해도 20억이 되니까 자본금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또 주식수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 가치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유상증자는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하락합니다. 반면에 무상증자는 주식 가치가 동일해요. 그러면서 현재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뭐냐? 유상증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 한 1년 이상만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근에 한 1년 동안 한번 유상증자 공시 나왔을 때 해당 종목 보세요. 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12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도였죠. 이제 그 코스닥 거품기 때 무상증자 발표했는데 상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나라 멀었구나.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유상증자 발표하면 그날은 뭐 최소한 마이너스 10% 심하면 한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무조건 나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유상증자가 한 번도 없이 뭐 10년, 20년을 지나갔다. 그 기업은 최상의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인데요. 대표님, 쉽게 생각을 해서 발행된 주식을 나누면 분할, 합치면 병합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간단합니다. 네. 현재 원래 주식이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5,000원짜리가 이제 1,000원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500원도 되고요. 200원도 되고 100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액면 분할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수를 이제 분할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액면가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액면가 5,000원짜리를 이제 액면 분할 10분의 1로 하면 500원이 되겠죠. 5,000원에 10분의 1이니까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주가였던 게 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코스피 종목들은 액면가가 5,000원짜리가 많고요. 코스닥 종목들은 500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자, 코스닥 종목에서 웬만한 것들이 제가 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 보면 만원짜리들 많잖아요. 그게 만원짜리가 아니에요. 5,000원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다 고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은 뭐냐? 주식 가격을 나눠서 유동성을 증가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액면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거래가 안 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50만 원이다. 거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10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 주가가 이제 5만 원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이제 호재로 인식되는데, 어쨌든 액면 분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호재로 보셔도 되는데, 이제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에 참여하게 되면 거래 정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거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요번에 이제 액면 병합입니다. 이건 정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러 주가에 도움되려고 액면 분할 하는데, 거꾸로 그럼 액면 병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웬만해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 개념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는데요.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설명을 드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의 마지막 재료가 바로 저는 액면 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액면가 5,000원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200만 원에 넘어가면 그 거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재료가 저는 아마도 액면 분할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도 마지막 불꽃을 튀우는 장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제가 이제 서울경제TV에 뭐 아주 오래 출연하진 않았지만 몇 달 출연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뭐 제가 말한 거 아마 신뢰 많이 하실 겁니다. 거짓말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저는 5, 6년 전에 핸드폰과 관련된, 모바일과 관련된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마지막 불꽃을 튀울 거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현재 딱 그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액면 분할 강의해드리면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언젠가 액면 분할 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불꽃을 튀우는 화려한 불꽃 장세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치 분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수정 주가인데요. 지난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수정 지수 아니야 라고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수정 지수와 수정 주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수정 주가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네. 이게 이제 그 보통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주가가 변동이 있거든요. 이거를 감안을 안 해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자,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유무상 증자가 있을 때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적용하는데요. 이거를 모르고 착각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3만 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200% 무상증자라면 그게 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단순 주가만 보면 3만 원에서 만 원 됐으니까 200% 빠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바로 그 수정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재무제표의 자본금 변동된 걸 꼭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 액면 분할 등 모든 거친 종목들은 이제 다 이거 수정 주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바로 슈프리마라는 종목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08년에 상장할 때 210만 주였습니다. 근데 2011년에 무려 1472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그럼 대충 계산해도 몇 배가 늘어났죠? 7배잖아요. 210만 주에 1400만 주니까요. 네. 자, 그러면 2008년에 210만 줄 때 예를 들어서 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주가가 얼마이면은 시가총액이 똑같을까요? 7분의 1, 그러니까 7배 늘었으니까 반대로 7분의 1이 되니까 네. 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7만 원에서 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난 그 착각을 해서 제가 이걸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주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이 종목은 3분의 1 토막 났다. 근데 수정주가를 계산해보면 3분의 1 토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단순 주가의 고점이 얼마였었냐? 바로 10만 6,4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수정주가로 계산하면 3만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슈프리마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이거를 제가 아예 그냥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봉보다.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2008년에 106,400원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예, 17,800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고 느끼잖아요. 심지어 이제 작년에 보시면은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7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도 안 됐었어요. 그러면 10만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졌다고 착각하잖아요. 10분의 1이 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봉 차트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2008년에 보시면 이게 10만원을 넘어갔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뭐 7,000원도 안 되고 지금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17,000원대니까 어때요? 지금도 보면은 뭐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작년에 저점에 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15분의 1 토막이잖아요. 네. 수정주가를 대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수정주가를 한번 제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차트 설정을 보시면은요. 여기 기능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수정주가 사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걸 딱 누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딱 눌러보면요. 가격이 얼마가 나오죠? 3만원대로 나오죠. 그렇군요. 예, 3만원대로 나와요. 3만원대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상 최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죠. 네. 수정주가 대입을 안 하면 10만원에서 17,000원대 된 거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수정주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만원에서 17,000원 빠진 거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낙폭이 너무 심하다 싶은 종목은 이거 눌러보세요. 이걸 보고 이제 가끔가다 초보자들이 그래요. 대표님, 이게 최고점에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제가 이걸 딱 한번 봅니다. 보니까 웬걸 무상증자를 거듭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오히려 수정주가 계산하니까 역사상 최고가보다 더 높아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단순 주가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년을 투자한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니까 꼭 참고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슈프리마를 통해서 수정 주가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슈프리마처럼 코스닥 개별 종목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일단 그 슈프리마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요. 자, 매매 종목을 설정할 때 자본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슈프리마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210만 주였다 그랬잖아요. 2008년에. 그러다가 2011년에 1,400만 주니까 7배가 올라갔잖아요. 자본금이 변동된 내역을 그 기업 정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장 시에는 액면가하고 발행 주식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발행 주식이 3,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으면 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너무 많이 그 주식수가 불어난 건 그 위험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좀 봐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코스닥 하면은 뭐 작전주, 세력주 이런 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작전주, 세력주에 대한 뭐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세력주는 보통 그 작전 세력이 이제 만드는 건데요. 네. 그 포기하세요, 처음부터. 저는 그 아예 차단한 게요. 이미 저는 10년 전에 차단한 게 일단 그 작전 정보대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분석을 안 합니다. 이런 그 병폐가 생겨요.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정보를 얻어서 수익 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정석대로 투자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호영 대표님의 노하우를 전달받는 시간인데요. 10번째 오늘의 내용은 코스피 4대 업종과 코스닥 3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자, 코스피 4대 업종, 코스닥 3대 업종인데요. 뭐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숱하게 많이 보셨던 내용인데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자, 코스피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인데요. 이게 빅4입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거 말고 나머지 업종들은 뭡니까?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 건설, 보통 대중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절대 주도주가 될 수 없죠. 유통,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4개 업종이 바로 뭡니까? 공통적인 게 제조업이잖아요. 그리고 수출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인데 그 중에서도 어차피 전기전자가 이제 항상 그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 이걸 보셔야 되느냐?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해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4대 업종 중에서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주도 업종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4대 업종이 주도주가 아닌 상승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4개 업종이 일단은 어떤 업종의 특성을 보더라도 첫 번째가 제조업이고요. 두 번째가 수출기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높아요. 당연히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수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하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 금속 업종 지수만 비교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도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주도 업종, 주도 업종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은 일단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쓸데없이 괜히 그냥 다른 업종들 보시고 종목만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팅해갖고 어떤 뭐랄까 조건 이제 설정해가지고 이제 네. 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인데 왜 이걸 보셔야 되느냐? 세 가지 업종은 코스피에 없는 코스닥에만 있는 고유의 업종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업종들은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기타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왜냐? 없잖아요. 인터넷 업종 있습니까? 디지털 콘텐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도 보셔야 되냐면 어차피 코스닥 중에서 항상 대세 상승이 나올 때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한두 개 혹은 최소한 하나는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할 때 반드시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디지털 콘텐츠잖아요. 게임주가 막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항상 여러분들이 코스피 4대 업종, 코스닥 3대 업종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이제 각각의 분석을 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게 뭔지 그럼 그게 주도주예요. 그 다음에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을 발굴하시면 솔직히 딴 거 안 봐도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우량주 투자하고 싶다, 가치 투자하고 싶다, 난 안전한 종목 하고 싶다. 여기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이 코스피, 코스닥 각각 4대 업종과 3대 업종 이것만 잘 보셔도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유익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 또는 www.502.co.kr 사이트에 의견 남겨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째 강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